남에게 운을 빌려주고도 정작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 5가지 선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간곡히 일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듯하나 실상은 당신의 운을 앗아가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은 기온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니 이를 운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여 봄바람처럼 뜻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운명이 기구하여 걸음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당신도 이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왜 나의 노력은 늘 물거품이 되는데 곁에 있는 누군가는 손쉽게 성공하며 마치 나의 행운을 전부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그저 시기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약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약탈은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정과 선의로 위장하여 평범해 보이는 선물을 통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의 운세를 빌려가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이유 없이 진흙탕에 빠지고 기회가 매번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기운을 몰래 빌려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적조보살님께서는 세속의 중생을 굽어 살피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은 사실 정교하게 꾸며진 약탈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운을 빌려주고도 모르고 있다면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은 어쩌면 당신이 기쁘게 받아들인 그 선물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소환청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친 것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디자인 업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내 디자인 회사인 관상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재능이 넘치고 영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상을 휩쓸었고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걸음걸이마저 당당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를 위해 머무르는 듯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상사는 그녀를 아꼈으며 고객들조차 그녀를 지목하여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공필화처럼 모든 획이 적절하고 조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그림은 색이 바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심혈을 기울여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고객사의 투자 철회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터무니없었습니다. 회사 고위층의 결정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졸렬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소환청은 이를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쌓인 도면이 사람 키보다 높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영감이 마치 말라버린 우물처럼 고갈되었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던 아이디어는 이제 메마른 강바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아도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었고 겨우 짜낸 생각들도 평범하고 지루하여 예전의 빛을 잃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고 불안감은 덩굴처럼 심장을 조여왔으며 몸에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72시간을 내리 일해도 끄떡없던 소환청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운 없는 환자 같은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는 피로를 자주 느꼈는데 마치 몸의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수치는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저 많이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가 결코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그녀를 춥고 외롭게 만든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를 칭찬하던 상사는 회의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재능이 다했다느니 상태가 나빠졌다느니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녀 곁에서 가르침을 청하던 동료들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뒤에서는 그녀의 명성이 과장되었다는 험담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었던 남자친구마저 그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다툼이 잦아지더니 결국 내가 변했다. 너무 우울해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소환청의 세상은 단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일에는 성실했으며 친구에게는 진심을 다했는데 운명은 왜 이토록 가혹한가? 이 잿빛 하늘 아래의 유일한 빛은 오직 그녀의 단짝 친구 임교원뿐인 듯했습니다. 임교원은 소환청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 두 사람은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친했습니다. 졸업 후 소환청은 최고의 회사인 관상에 들어갔지만 임교원은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소환청이 승승장구할 때 임교원은 가장 충실한 청중이자 숭배자였습니다. 늘 동경의 눈빛으로 완청,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나의 우상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소환청이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도 임교원은 그녀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환청과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들어주고 눈먼 고객과 상사들을 대신 욕해주며 억울해했습니다. 탕을 끓여 소환청의 집으로 가져와 부드럽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완청. 넌 잠시 지친 것뿐이야. 내 재능은 뼈속에 새겨진 거라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조금만 쉬면 다 좋아질 거야. 소환청은 임교원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임교원의 위로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환청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격히 추락하는 그녀의 인생과 대조적으로 임교원의 운세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환청의 프로젝트가 취소된 직후 임교원의 작은 회사는 기적적으로 큰 계약을 따냈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임교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로 단숨에 이름을 알리고 업계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소환청이 영감이 말라 고통스러워할 때 임교원은 마치 머리가 트인 듯 디자인 작품마다 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소환청이 우연히 임교원의 수상작인 심장의 떨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는 언젠가 오후 차를 마시며 소환청이 흘리듯 말했던 미완성의 구상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예민해진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 교원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환청이 건강 문제로 중요한 입찰을 포기해야 했을 때 임교원의 회사가 마침 그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혜성처럼 등장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임교원은 이로 인해 디자인 총괄 이사로 파격 승진했고 연봉은 몇 배로 뛰었으며 새 차를 바꾸고 도심에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심지어 소환청이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자친구가 임교원과 만난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매번 임교원은 소환청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며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완청,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나 원망 안 할 거지? 소환청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잘 돼서 기쁜 걸. 하지만 마음속 쓴맛은 오장육부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운명의 장난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타고난 운의 양이 정해져 있어 자신의 운이 다했기에 교원에게 차례가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교원의 관심은 각종 작은 선물들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환청이 고풍스럽고 독특한 소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서 구해와 선물했습니다. 완청, 이거 봐 어떤 할머니한테 산 은비녀인데 정말 분위기 있지 않아? 네가 하면 정말 예쁠 거야. 그것은 전체가 검은색인 은비녀로 모양은 고풍스러웠고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나 비녀 머리 부분에 미세하게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소환청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 자주 머리를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비녀를 꽂은 뒤부터 두통과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완청, 내가 무경골이라는 화분을 가져왔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책상에 두고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그것은 잎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양치식물로 모양이 기이하고 독특했습니다. 소환청은 그것을 책상 위에 두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식물에 가까이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도 더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청, 이건 내가 직접 짠 목도리야. 가장 부드러운 캐시미어로 짰어. 겨울이 오는데 몸도 약하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목도리는 짙은 회색으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었고 임규원 특유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환청은 감동하여 거의 매일 하고 다녔지만 그의 겨울에는 유독 감기를 4-5번이나 앓았고 매번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완청, 이 작은 거울 좀 봐. 골동품 시장에서 구한 건데 청나라 때 거래. 거울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테두리 조각이 정말 정교하잖아. 집에 장식용으로 두면 좋을 거야. 손바닥만 한 동거울이었는데 테두리에는 꽃과 새가 복잡하게 조각되어 있었지만 거울 중심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소환청은 그것을 화장대에 두었는데 그 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더욱 초췌하고 어두워 보이는 듯했습니다. 소환청은 이 선물들 뒤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들은 친구의 진심 어린 배려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이 너무나 나빠서 이런 아름다운 물건들마저 자신의 불행에 물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은 바닥 중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작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서 끌어내려 일반 제도사로 강등시켰습니다. 자존심 강한 소환청에게 이는 해고보다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불도 켜지 않은 채 절망적인 조각상처럼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임규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환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 디자이너님, 왜 여기서 곰팡이처럼 시들고 있어? 어서 일어나, 맛있는 거 사왔어. 소환청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원아, 나 정말 이제 끝난 걸까? 임교원은 짐을 내려놓고 다가와 그녀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마음속 최고야. 그냥 잠시 운이 안 좋은 것뿐이라니까. 나 좀 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풍수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니까 곧 너에게 돌아올 거야. 풍수는 돌고 돈다. 소환청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되뇌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너의 풍수는 갈수록 좋아지는데 나의 풍수는 갈수록 나빠지는 걸까? 혹시 나의 좋은 운이 정말 너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건 아닐까? 이 생각이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소환청의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임규원을 밀쳐내고 충혈된 눈을 들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임규원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얼굴에 굳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완청, 왜 그래? 무섭게. 소환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적당한 걱정과 빈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깊은 곳에서 소환청은 처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처 감추지 못한 일말의 안도감과 득의양양함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환청은 눈을 내리깔고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소환청은 결심했습니다. 고향의 어르신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깊은 산속에 적조고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은 돈이나 명예를 비는 곳이 아니라 본 마음을 보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는 영험한 곳이라 했습니다. 예전에 소환청이라면 코웃음 쳤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휴가를 내고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산 깊은 곳에 숨겨진 적조고사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크지 않았고 낡아 보이기까지 했으며 마당에는 거대한 보리수 한 그루가 하늘을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향불이 요란하지도 않았고 찾는 이도 드물어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이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가끔 들리는 풍경 소리뿐이었습니다. 소환청이 절 문턱을 넘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기적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법당 안에서 간절히 절을 올리며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지난 1년간의 고통과 방황을 마음속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법당을 나오자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와 보리수 아래 돌벤치에 기대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하얀 안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온화하고 장엄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듯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듯 들려왔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어찌 미간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1000가지 매듭이 지어졌느냐. 소환청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보리수 아래 흰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으나 온몸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환청은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보살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제자 소환청,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사이에 사업은 망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제 주변 사람은 만사가 순조로워 마치 저의 운을 가져간 것만 같습니까? 그 목소리가 자비와 연민을 담아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이다. 운이란 물속의 달과 같아 실지 않은 듯하나 허상이며 몸의 전기와 같아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영혼을 기른다. 운은 기를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으며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다. 빌려온다고요? 소환청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번개처럼 그녀의 영혼을 때렸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은 제 운이 정말 누군가에게 빌려져 갔다는 뜻입니까? 빌린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정을 믿기로 하고 선의를 기운으로 사만의 심신이 가장 약할 때 물건을 매개로 다리를 놓아 너의 생기와 운수를 몰래 옮겨간 것이다. 너는 그저 고마워할 줄만 알았지 문을 활짝 열어 상대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둔 줄은 몰랐구나. 소환청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임규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딱 맞는 선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정말 그녀일까요? 어리석은 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내 운세가 꺾일 때마다, 절벽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어떤 선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더냐. 보살의 목소리가 큰 종소리처럼 소환청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실패하기 전 임규원이 그 고풍스러운 은비녀를 주었습니다. 영감이 말라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 임규원이 그 귀한 무경골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져 병을 달고 살 때 그녀는 임규원이 짜준 회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화장대에는 임규원이 준 금간 동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전날, 임규원은 젊은 화가에게 샀다며 그림 한 점을 주었습니다. 석양 아래 말라가는 고목을 그린 그 그림을 임규원은 고요한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소환청은 분위기가 좋다며 서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자신 있게 준비했던 프로젝트 발표에서 그녀는 영문도 모르게 실수를 연발하며 참패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일들이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물이 올 때마다 정확히 그녀의 운명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추락할 때마다 임규원은 그것을 발판 삼아 올라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소환청의 입술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지지라고 믿었던 것이든 뒤에서 찌르는 가장 악독한 칼날이었습니다. 보물처럼 여겼던 우정이 사실은 수년에 걸친 치밀한 계산과 약탈이었습니다. 왜요?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소환청의 목소리는 고통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높낮이가 있고 질투는 소리 없이 자라난다. 보살의 목소리가 유유히 들려왔습니다. 너의 빛남이 그녀에게는 눈을 찌르는 화상과 같았다. 그녀는 너의 높이에 닿을 수 없으니 너를 자신과 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너를 받고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열매를 따려 한 것이다. 그 선물들은 너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독약이었다. 소환청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식은땀으로 옷깃을 적셨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농담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난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철저한 인재였으며 자신이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을 해칠 무기를 직접 3곳곳에 배치해둔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선물이 사람의 운을 훔치는 매개체가 됩니까? 제가 어리석어 여기까지 왔으나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흰 옷의 스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빛이 더욱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소환청을 바라보며 또 선의의 소가 길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듯 장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꿈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영이 깃들어 있고 선물 또한 인연의 시작이다. 그러나 5가지 선물은 겉으로는 깊은 정처럼 보이나 실상은 흉엄함을 감추고 있어 운을 빌리는 계략에 가장 흔히 쓰이는 매개체이다. 그것들은 마음이라는 당위정으로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독을 감싸고 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워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간 도둑을 집으로 들이는 것과 같아 기운이 흩어져도 알지 못한다. 잘 듣거라. 이 5가지 선물은 마음인 척하지만 실은 내 운을 빌려가는 것이니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흰 옷의 스님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눈앞에 안개가 걷히며 생생한 빛의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첫째, 몸의 기운을 담는 물건은 너의 신을 흡수한다. 사람의 몸과 밀착되는 물건, 예를 들어 비녀, 반지, 팔찌, 의복, 신발 등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물건은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닿아 사용하는 사람의 생기와 운세를 빌리는 데 쓰인다. 화면에 검은 은비녀가 떠올랐습니다. 소환청이 매일 하던 것이었습니다. 비녀 끝에서 미세한 검은 기운이 나와 소리 없이 그녀의 정수리를 감싸고 실처럼 머리카락 뿌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고대 비법으로 만들어져 타인이 오랫동안 착용하며 이미 음탁한 기운이 서려 있다. 만약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진을 친 뒤 선물하면 내가 매일 착용함으로써 너의 양기로 타인의 음을 기르는 꼴이 된다. 소환청은 전율했습니다. 비녀를 꽂은 뒤부터 두통과 불안에 시달린 이유가 피로 때문이 아니라 기를 뺏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는 사람의 근본이니 날로 손해를 보면 정신이 편치 않고 복이 머물지 않으며 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부정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날로 성하고 너는 날로 쇠하게 되니 시소처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려가는 이치입니다. 둘째, 영을 흡수하는 물질은 너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모양이 기이하거나 색이 반항적인 화초가 누군가의 염원으로 길러졌다면 운을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화면이 바뀌며 그 무경골 화분이 나타났습니다. 잎은 먹물처럼 검고 뿌리에는 검붉은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 안의 공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고
잎이 흔들릴 때마다 소환청의 몸에서 옅은 흰 기운이 빨려나와 식물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물은 음으로 음을 기르니 겉으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하나 실은 마음을 앗아간다. 곁에 두면 생각이 느려지고 의지가 약해지며 영혼이 흐려져 운명이 어지러워진다. 심한 경우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생생한 영광을 빼앗긴다. 소환청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멍하고 그림 그리는 손이 떨렸던 것이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그 검은 식물에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셋째, 병을 감추는 옷. 옷, 목도리, 숄 등을 선물할 때 만약 주술의 실이나 뼈가루 혹은 특정한 향이 배어 있다면 이는 운을 끌어당기는 도구인 경우가 많다. 스님이 손을 뻗자 회색 목도리가 공중에 나타났는데 섬유 사이로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무늬가 보였습니다. 그 기운은 차갑고 끈적하여 거미줄처럼 소환청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물건은 기를 통하게 하기 가장 쉽다. 그 속에 진을 치고 착용자의 땀과 기운을 매개로 삼으면 원기를 흡수할 수 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입는 사람은 피곤하고 병약해지며 실제로는 운과 수명이 암암리에 흘러나간다. 소환청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그 끈적하고 차가운 속박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목도리에서 나던 옅은 양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주술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넷째, 혼을 비추는 거울은 상을 어지럽힌다. 거울은 형태를 비추지만 정신도 비춘다. 옛사람들은 거울로 사악함을 막았으나 이를 역이용하면 혼을 가두는 도구가 된다. 동거울이 떠올랐고 미세한 금이 번쩍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환청의 얼굴이 비쳤는데 실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색이 흑빛이었으며 마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생명을 훔치는 또 다른 그림자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림자에 저주를 걸면 받는 사람의 심신과 통하게 된다. 매일 비추면 정신이 점차 잠식된다. 시간이 흐르면 거울 속 그림자는 왕성해지고 거울 밖의 사람은 쇠락한다. 이 거울은 이미 너의 사문 중 하나인 영광혼을 가두었다. 내가 최근 겪은 불명과 악몽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소환청은 피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선물들이 하나하나 연결된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은유의 그림은 너의 길을 끊는다. 사람, 나무, 다리, 길, 물을 그린 그림에는 뜻을 담을 수 있다. 만약 그림 속에 고목, 끊어진 다리, 막힌 길, 지는 해의 형상이 있다면 이는 운을 끊고 복을 뺏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화면은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붉은 석양, 말라버린 나무, 갈라진 땅 그림 속에서는 미세한 기류가 흘러나와 소환청의 몸 안에서 맑은 기운 한 가닥을 끌어당겨 그림 속으로 천천히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진이 있고 진 속에 혼이 있다. 사람이 그림을 보면 그 뜻과 통하게 된다. 그림의 형상이 쇠락하면 기운도 따라 기운다. 스님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선물은 선의로 포장되었으나 실은 함정이다. 받는 이가 마음이 약해지고 기가 흩어지며 정신이 피로해지면 문이 열려오니 밖으로 새어나가도 알지 못한다. 소환청은 오열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이미 이렇게 당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빼앗긴 운을 어떻게 되찾고 이 악연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흰 옷의 스님은 눈을 내리고 합장하며 불호를 외는 듯했습니다.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기운은 외부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사람이 원망하고 집착하면 업보의 무기지만 깨닫고 뉘우치면 전환점이 생긴다. 이 국면을 풀려면 단, 정, 환, 명, 의 4가지 법을 써야 한다. 첫째, 악연을 끊어라. 끊는다는 것은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아기를 품은 물건은 모두 몸에서 떼어내고 다시는 두지 마라. 꿈속에서 소환청은 집으로 돌아가 은비녀, 목도리, 거울, 그림, 화분을 떼어냈습니다. 물건이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검은 연기로 변하며 씩씩 소리를 냈습니다. 그 검은 연기는 공중에서 임교원의 형상으로 뭉쳐기게 하고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심해라. 미움으로 끊어서는 안 되고 자비로 정화해야 한다. 원망으로 원망을 대하면 원망은 끝이 없다. 둘째, 정. 마음을 맑게 하라. 맑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청정한 생각으로 마음을 씻어야 운이 돌아온다. 스님이 보리수를 가리키자 금빛이 내려와 불경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으면 운이 생긴다. 마음에 먼지가 끼면 운도 막힌다. 적조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으로 빛을 관하고 망념을 없애면 21일 안에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셋째, 환. 인연을 돌려주라. 돌려준다는 것은 그 인과를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 사람이 비록 그릇된 짓을 했으나 이 또한 전생의 업과 얽혀 있다. 내가 해를 입은 것 또한 전생의 인연이 남은 탓이다. 소환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의 말씀,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토록 해쳤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너그러움으로 갚아라. 탐욕에 빠진 그를 불쌍히 여겨라. 내가 원망하지 않으면 그는 힘을 잃는다. 질투를 털어내고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것이 돌려주는 것이다. 넷째, 명. 자성을 밝혀라. 밝힌다는 것은 너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운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이 깨어나면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스님이 손가락을 뻗어 소환청의 가슴을 집자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모습, 자신감 넘치고 밝으며 열정과 창의가 가득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마음에서 솟아나 모든 어둠을 뚫고 꿈 전체를 비췄습니다. 기억해라. 보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가장 강한 보호법은 외부의 물건이나 주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한 조각 광명에 있다. 그것을 지키면 온갖 사악함이 침범하지 못한다. 꿈이 서서히 흩어지고 아침 햇살이 보리수 잎을 뚫고 소환청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돌벤치에서 깨어난 그녀의 옷깃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합장하고 경건하게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적조보살님,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 선물들을 처리했습니다. 상기슬의 빈터에서 은비녀, 거울, 목도리, 그림, 화분을 흰 천으로 감싸고 입으로는 나지막이 불호를 외웠습니다. 이 물건에 업이 닿하여 다시는 얽히지 않기를. 모든 인연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 침범하지 않기를.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가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그녀를 말단 부서로 보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혀 도면을 그렸습니다. 차분하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영감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고유한 아름다움이 흘러나왔고 마치 연옥을 거쳐 다시 태어난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반년 후 그녀는 빛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으로 다시 업계의 인정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잃는다는 건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예요.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임교원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다급했습니다. 완청, 잘 지내. 나 일이 잘 안 풀려.
회사는 부도나고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소환청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교원아, 평안하기를 바랄게. 우리 모두 자신의 인과에 책임을 져야 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손바닥에 내려앉아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합장하고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을 끊고 타인의 기운으로 살지 않으며 탐욕으로 운을 삼지 않게 하소서.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보살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적조보살님은 빛 속에 서서 자애로운 얼굴로 계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이제 운의 본뜻을 알겠느냐? 소환청이 합장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명은 남이 뺏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스스로 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을 품으면 운도 따라 왕성해지고, 마음의 탐욕이 일면 운은 저절로 마릅니다. 보살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기억해라.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남의 운을 탐하지도 않고 남의 해코지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청정한 한 생각을 지키면 만복이 저절로 따른다. 흰빛이 흩어지고 천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로 소환청은 디자인으로 선한 마음을 알렸습니다. 인생의 기복을 그림 속 빛과 그림자로 표현하고 수운, 운을 지키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시회 날,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물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시험입니다. 어떤 시련은 운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각성입니다. 마음속의 빛을 지킬 줄 안다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운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웃었고 눈동자에는 보리수잎의 광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곳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운을 지키는 것이다.